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계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지금 결국 전쟁의 대상은 중국인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일장이 이 장을 자꾸 내려치네. 그러면서 중국이 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더 1등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 없이 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AI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아요. 어떻게 막을까 지금 이거에만 좀 너무 사회적인 논의가 집중이 되어 있는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략의 이름은 세상을 바꾼 결정적 그 순간 병곡전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윤검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미중 패권과 인재 경쟁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잖아요. 글로벌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2025 세계 연구기관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곳 중에 8곳이 중국 맞아요. 대학과 연구기관이 네.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고 글로벌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입지를 굳혔다고 평가를 하는데 반대로 미국은요 이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쉽고 국제정사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눈을 열어주는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과하게 해서 네. 소개를 해주셨네요. 소개 어떠셨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과 역사를 융합한 독특한 관점의 교육을 펼치면서요 2023년에는 권위 있는 힐러리 콘로이상을 수상하신 카이스트 과학기술 정책대학원의 이종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을 조금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하면 중국과 과학기술 쪽 그리고 교수님은 미국 그리고 경제학교 이쪽으로 좀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 나눌 게 패권 경쟁의 방식이 바뀐 변곡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미중 간의 이 경쟁 방식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경쟁 방식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초반의 경쟁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했나 봐요. 미국이 중국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양적 성장을 그냥 그대로 지켜봤었어요. 음. 그러다가 세계 교역 규모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1위로 올라서고 미국을 제친 거예요. 네. 무역에서 있어서는. 그리고 경제 규모 면에서도 중국은 아직까지 4,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약 2,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경제 규모도 뺏기겠구나. 네. GDP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인데 이거 뒤집히겠구나.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양적 경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누가 첨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점유할까?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그 첨단 산업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이게 첨단 마이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첨단 마이크에 들어가는 각종 구리, 알루미늄 이 자원을 공급하지 않으면 네. 이 첨단 산업이 의미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자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경쟁도 같이 갑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그냥 통화 패권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적으로 기축 통화국으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중국도 우리 위안화의 지급 결제 비중을 늘리도록 요구하자 네. 하면서 중국은 CBDC를 개발해요.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은 오히려 지난 7월에 크립토 윅이라는 기간을 두고 안티 CBDC,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CBDC를 사용하지 말자. 그거 법적으로 처벌된다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이 기축 통화로서 지위를 또 유지하기 위한 통화 패권 전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정학적 지위, 이 지경학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제 또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분야에서는 기정학이라고 하는 얘기도 기정학.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기자에 정치의 정자를 붙여서 그래서 지정학과 기술 패권 경쟁이 결합된 형태로 또 미국과 중국이 근데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기정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실제로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와 또 과학 기술이 긴밀하게 엮여 들어가는 상태에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지경학과 기정학이 어떤 동전의 다른 두 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어떤 여러 가지 군사적 패권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일단은 하드 파워를 놓고 부딪히는 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역시 과학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세력권 안에서 더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중국에게 이런 기술 패권을 또 뺏기지 않을 것인가. 반대로 중국도 중국 기술 봉쇄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경제 또 과학 기술 양 면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미국은 그럼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당연히 AI를 핵심 기술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6년, 7년은 그냥 AI 시대라고 규명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모두가 AI를 이용할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의료 산업, 교통 산업, 또 미디어 컨텐츠 산업, 제조업 여러 모든 산업에 걸쳐서 AI를 확대 적용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AI 기술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영역,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영역,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이 영역을 압도적으로 고수하고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원이나 많은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결국 이 AI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역시 그런 하나의 큰 틀에서 2025년에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중국에게 미국으로 유학 오지 마라. 아 맞아요. 이게 뭡니까? 중국 학생들이 네. 미국에 와서 AI 기술을 다 공부하고 맞아요. 자국 산업을 이롭게 만들지 않느냐.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왜 중국을 이롭게 만드냐. 이거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야 되는데 왜 make China Great Again 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유학생을 제약한 그런 것도 하나의 기술 인재 확보라는 관점에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의 그럼 기술 수준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라고 교수님 보시는 거예요? 한 네. 10년 전 2010년대 중엽 정도부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좀 기술 봉쇄라든지 견제 그리고 또 어떤 제재 이런 부분들을 좀 가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워낙 반중, 혐중 이제 이런 정서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 원래 싫어하는 거는 좀 들여다보기 싫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싫음이 무관심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기간 동안에도 중국은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재밌는 약간의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의 어떤 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넓은 의미의 서방권에서는 자유주의권에서는 중국의 어떤 이런 기술 역량을 본인들이 솔직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보다 약간은 확대 해석하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같은 현상을 놓고도 예를 들어 우리 중국의 AI의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로 왔느냐, 중국이라는 이 나라의 전문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데이터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다. 일부러 약간 일부러 낮춰서. 마찬가지 효과를 예. 노리는 겁니다. 중국인들 국내적으로도 어.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만족하면 안 돼.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미국하고 더 제대로 붙어보려면 안주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뭐 AI에 대해서 전 세계 뭐 인력의 몇 프로가 중국계더라 이런 이제 언론들을 맞아요. 많이 예. 접하실 텐데 어떤 그런 단편적인 통계를 보시면서 예. 바로 우와 중국이 이렇게 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런 어떤 수치 이면에 이 수치를 해석하고 이 수치를 이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의 사실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맞아요. 메타적으로 배후에 있을 수도 예.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경쟁력 여러 가지 면에서 전년도, 전전년도, 전년년도와 비교를 하면 네. 중국계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명확합니다. 뭐 AI의 기술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잣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논문 수입니다. AI 관련 인용이 많이 되는 주요 퀄리티가 있는 논문 범주가 있는데 그 AI 논문 수가 중국이 미국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근데 논문은 이제 기초과학적 연구 과정인 거고요. 네. 기초과학적 연구 과정이 결국 이 R&D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되는데 이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게 소위 특허 영역이에요. 특허 건수도 압도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적 인재들을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사실 이게
중국이 앞선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네. 미국의 인구는 3억 5천만인데 그 중에 상위 5%의 AI 인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 예를 들어서 15억 인구 중에 상위 5%의 AI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수적으로 당연히 중국이 위에 그럼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많은 기업들이 AI 인재, 빅데이터 인재를 확보하고 싶지만 그 확보하고 싶은 AI 인재들을 쭉 나열해 보면 중국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미국도 역시 경주하듯이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양가적인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혹은 중국계 인재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눈독 들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계 사람들을 우리 기업 내부의 기밀이라든가 첨단 기술을 좀 오픈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중국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 네. 이렇게 양면적인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서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마냥 뺏기게 되면 이제 중국의 어떤 인재가 두뇌가 유출이 그렇죠.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역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 그리고 또 어떤 중국의 중화주의 같은 정서들을 또 자극을 하여 중국계니까 또 중국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 중국을 위해서 당연히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시 중국 쪽으로 흡수하는 그런 시도도 아주 물밑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중국은 아무래도 워낙 이제 인재가 많다 보니 그리고 또 인구도 크고 분모가 많다 보니 한 명 한 명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게 조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랑 좀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 주고 한 5년 잘 일 시켜 먹었다. 그러면 또 금방 해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의 이런 어떤 휘황찬란한 AI 인재 풀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끗 잘못하면은 2등으로 처지게 되면은 예. 실업자 바로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것들 다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갈까 하는데 또 그런 것도 현재 트럼프 정권 안에서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중국의 전반적인 인재 영입 정책과 연동된 조금은 소프트 파워의 부재 그리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약간의 중장기적인 이 보호와 대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조금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사실 이렇게 기술 발전이나 뭐 경제 성장을 할 때마다 본인들 막아내는 이런 방식들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중국이 어떤 이 경험을 해오면서 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게 된 건가요? 중국은 사실은 긴 호흡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우리 소장님 이집트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의 스케일이 저랑은 당연히 또 비교가 안 될 텐데 이제 그래도 한 100년 단위 정도만 놓고 예. 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중국은 항상 대국이고 패권국이었던 시절이 굉장히 맞아요. 길죠. 예. 당나라, 네. 명나라, 청나라.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소위 근현대라고 하는 시기에 들어와서 서양의 이 과학기술 문명에 기반을 둔 근대 문명에 있어서 조금은 빠르게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했던 것이고요. 19세기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예. 통해서 영국에게 졌고 대판깨졌죠. 우리가 과거에는 최고였는데 서양 세력에게 한 100년 정도 굴욕을 당한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이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미국을 꺾고 다시 패권국의 지위로 올라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발전의 속도를 보면 그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요 한 100년, 150년의 역사를 특징 짓는 하나의 좀 심리적인 동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이 굴욕을 해결해야 된다. 빨리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맞아요. 조급함이나 어떤 속도에 대한 약간의 강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오쩌둥 같은 지도자도 당시에 어떤 본인들이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스탈린 같은 소련의 지도자는 자기가 인정은 하지만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공산권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마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덩샤오핑이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는 마음은 항상 급했죠. 빠르게 크고 싶었으나 이제 이 덩샤오핑과 그 세대의 이제 이 지도자들은 또 나름대로 현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광양회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우리의 진짜 힘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아직 우리는 더 아. 실력을 키워야 될 때다라는 인고의 세월을 나름대로 한 20-30년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끝났다. 이제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남 눈치 안 봐도 되고 도광양에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한번 힘을 분출해보고 미국이랑도 한번 영역에 따라서는 붙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이 어떤 속도와 조급함과 1등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 없이 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삐끗했을 경우에 중국은 또 어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명의 최고 지도자 혹은 그를 보좌하고 있는 수십 명의 최고 지도자가 한 번 잘못된 정책 판단,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AI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진핑은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3연임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엄청 오래됐죠.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4년마다 바뀌어요. 네. 근데 트럼프 1기가 있었어요. 이거 네. 굉장히 재밌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패권 전쟁에 시동을 걸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2기를 연속했다면 네. 역사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아. 근데 1기를 하다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네. 내려갔다가 다시 정권을 쥐었죠. 네. 그러면서 패권 전쟁을 계속 격돌시킬 수 없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동안 중국이 준비를 한 겁니다. 아. 1장이 2장을 자꾸 내려치네. 어. 그러면서 중국이 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히토류 광산을 다 사요. 아. 히토류 채굴권을 다 사요. 네. 히토류는 특히 연구자석에 많이 들어가는데 음. 가장 대표적인 뭐 전기차나 AI 서비스를 활용한 국방 장비, 배터리. 전투기, 네. 탱크 다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히토류 생산 능력 이것도 다른 겁니다. 히토류 광물을 채굴하는 것과 히토류를 채굴했고 거기서 히토류를 이제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생산 히토류 생산은 세계의 91%를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패권 전쟁을 경험하면서 네. 트럼프식 패권 전쟁을 경험하면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딱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히토류. 잘 보세요. 세계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지금 결국 전쟁의 대상은 중국인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만 때리고 있어요. 중국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중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우리도 스스로 히토류를 생산해야 된다 하면서 MP 머터리얼스라는 기업의 네. 지분을 국방부가 대주주가 돼버립니다. 아. 미국도 히토류 관련된 이 산업을 일종의 안보 산업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네요. 히토류 없이는 국방 산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토류를 우리가 적어도 10% 20%라는 정도라도 일단 생산하자. 네. 혹은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히토류 가격에서 네. 2배 가격으로 사줄게. 어.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아 히토류 많이 만들어라. 아. 그렇게까지 지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세계가 두 개의 블록으로 갈라질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 제가 오늘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아. 세계가 두 개의 블록으로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조선업이 왜 필요해요? 미국이 네. 해군 군함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군함 만드는데 배를 못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중국한테 배를 조달받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과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세계가 둘로 쪼개져서 전기차, 배터리, 또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국 혹은 중국계로부터 조달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아. 밸류체인 전체가 중국은 중국 우방국가, 미국은 미국 우방국가 둘레 쪼개져서 사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결에서 그나마 우리 산업이 나름 보호받는 영역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면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 덕분에 새우등 안 터지는 산업도 있는 겁니다. 소리가 크는 1위와 2위가 좀 모호하게 서로 대등하게 싸우면서 물론 1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더 격화될 것밖에 없겠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 좀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어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격화된 이 미중 패권이 결국은 몇 개의 어떤 전선이 있다라고 저희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전선이 히토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원 전쟁이 되겠죠. 그리고 자원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좀 넓은 의미로 저희가 에너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첨단 산업과 군사력 이런 것들 다 돌리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윗단에 두 번째 층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경쟁에서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AI가 되겠죠. AI를 생각하실 때 조금 나눠 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컴퓨터 이론의 이야기 그런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AI의 기초과학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 AI를 현실 세계에 응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라고 하는 또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공장 제조업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해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AI를 병원과 보건의료 분야에 또 잘 접목하여 실제 어떤 현실 세계에서 AI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차원이 어떻게 보면 AI의 기초 과학을 응용하여서 피지컬하게 뭔가 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과학 AI와 피지컬 AI가 구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 AI G3를 추구할 때 있어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우리 과학기술계라든지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양쪽을 균형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이런 어떤 피지컬 AI에서는 저희가 제조업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또 전통적인 강자인 산업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AI 기술이 잘 결합이 된다면 우리가 또 마냥 미국이나 중국한테 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이 미중 패권과 그 사이에 한국의 위치, AI, 과학기술, 자원, 인재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연결해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 이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이분을 맞아요. 임명을 하면서 파격적인 인사였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과거에 우리가 잠깐 역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 역행이 뭐냐면 R&D 예산이나 교육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많은 연구생, 석박사 연구생들이 짐 싸들고 집에 가야 되는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술 패권 전쟁의 양상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특정 영역의 기술을 찾아서 그만큼은 중국도 미국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기술력을 갖기 위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AI 고속도로입니다. AI 고속도로를 깔므로써 누구나 AI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AI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대 보급하고 한국형 데이터 센터 구축 비즈니스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로부터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구축해 주세요. AI도 고속도로 좀 깔아 주세요. 하는 요구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고속도로라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거기서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 하는 움직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이 새우가 자라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분 보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게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기회들이 생길 것이다, 예상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현재 과기정통부라든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함께 AI 대학을 새로 창설한다거나 AI 대학원을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결을 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양질의 그리고 또 충분한 수의 AI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 교육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국 사회가 대체로 이런 AI 인력의 어떤 국제적인 이동을 놓고 볼 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는 사람도 다 중국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뺏긴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못 데려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아요. 어떻게 막을까? 지금 이거에만 좀 너무 사회적인 논의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이 돼요. 들어보죠, 자신 있게. 네, 근데 제 생각에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략의 이름은 조금 갑자기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네. 탁구 전략이라고 탁구 전략. 제가 이름을 탁구요? 붙이고 있는 건데요. 핑퐁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 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다 신유빈 선수 맞아요. 국가대표 신유빈 예, 선수 프라기. 다 제가 또 아시죠? 올림픽 때도 중계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전지 선수께서 맞아요. 사실은 중국 태생이시잖아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렇죠. 우리 한국 탁구계에서 이분을 귀화시켜서 네. 한국의 국가대표로 어떻게 보면 맞아요. 토종적 우리 자생적으로 야, 잘 큰 신유빈 선수와 맞아요. 팀업을 이뤄서 올림픽을 제패한 거지 않습니까? 좋은 성과를 이거를 아. 저는 이게 탁구 전략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를 AI 중국과의 인재 경쟁에 적용을 해보자는 아. 겁니다. AI 계에도 전지희 선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중국 내부의 경쟁이 과열되어 있고 과도해 있고 맞아요.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 운이 안 좋아서 삐끗한 사람이 예. 있고 중국에는 전지희 선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지희 아. 선수도 중국의 국가대표는 못 됐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우리가 단정질 수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줬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태극기를 달고 또 잘 하신 거죠. 예.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삐끗한 2등들 아. 잠재력과 실력은 있지만 아. 중국 안에서 발붙이지 못한 이 AI 인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친환화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양성한 교육시킨 아. 우리 국가대표 과학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이것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시너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남들한테 뺏길까봐 타국에 맞아요. 우리 인재 뺏길까봐 벌벌벌 떠는 것 이외에 넓게 보는 거죠. 맞아요. 시야를 넓게 어. 가져가면서 좀 스스로의 자신감을 좀 불어넣는 맞아요. 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 것이 이게 뭐 이렇게 이 인재 분야만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세계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전체 나라들 중에서 이 남쪽 부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실효 영토만 염두에 두고 영토의 크기의 순위를 매겨봐도 아 맞아요. 한국은 중간이에요. 맞아요. 제가 어쨌든 스포츠 쪽에 있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못 잡은 마이너리그 아, 선수를 맞아요. 데려와서 네.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네. 그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생활이랑 안정을 줄 수 맞아요. 있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리포트가 네. 지금 리포트. 메이저리그 가서 정말 잘 던지고 있는 선수 뭐 패디부터 시작해서 네. 많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라는 생각 저도 동감하고 그러니까 AI를 놓고 봤을 때 미국, 중국 빼고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까지 밸류 체인을 쭉 나열해 보면 밸류 체인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거? 장악하고 있는 게 HBM 아닙니까? 아.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AI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AI 반도체 소위 HBM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HBM 공급하지 않으면 전 세계 AI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게 밸류 체인이에요. 우리나라가 바틀렉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HBM 공급에서 우리나라가 96, 7%를 차지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현재 납품하고 있는 HBM은 100%가 한국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없이는 AI가 불가능하다 하는 영역들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 더 개발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거 바로 통신 서비스입니다. 아, 그렇죠. 역시 이 데이터 통신 없이는 AI 서비스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통신 없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재 전쟁, 인재 영입도 중요하고 인재 육성도 중요합니다. 인재 영입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에요. 경제 자유구역은 세계 많은 나라들의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올 때 당신 미국으로 출장 갈래 아니면 아프리카로 출장 갈래 그러면 다들 미국 출장 간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주 요건입니다. 기업 경영하기 좋은 유리한 환경, 예를 들어서 세제라든가 그 밖에 유통, 기술 교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그 기술 인재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오는 겁니다. 네. 그 가족들, 아이들을 양육시키기 좋은 환경까지 이런 정주 여건까지 조성하는 게 경제 자유구역이고 이 경제 자유구역을 AI 특화로 모델로서 삼아서 해외 많은 기업과 인재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걱정 많았는데 어느 정도 좀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 그 패권 경쟁 사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인재 경쟁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좋은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되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변곡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but I won't let it get me down. 'Cause I'm still here.